서울 강남의 한 보육원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회장이 입양을 위해 보육원을 찾았을 때 7세 시각장애 소녀 하나가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왜 아저씨한테 아빠 냄새가 나요? 그 순간 남자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버렸던 딸의 얼굴이 그 아이에게서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진짜 이유, 그것은 단순한 선천적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만에 딸을 찾은 아버지 앞에 펼쳐진 끔찍한 진실. 과연 그는 딸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가문의 명예와 아버지의 사랑 사이에서 벌어진 처절한 싸움이 지금 시작됩니다. 한국의 겨울밤은 유독 차갑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지만 그 화려함 속에 숨겨진 어둠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오늘도 한 남자가 넓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그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위스키 잔이 들려있고 그의 얼굴에는 성공한 사업가라기보다는 무언가에 시달리는 사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는 매일 밤 이런 시간을 보냅니다. 낮에는 수백억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하고 수천 명의 직원들이 그의 한마디에 귀 기울이는 절대적인 권력자이지만 밤이 되면 그저 과거의 무게에 짓눌린 한 사람일 뿐이었죠. 위스키의 쓴맛이 입안에 퍼질 때마다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납니다.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비서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집이라는 단어가 그에게는 어색하게만 들렸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있지만 그곳은 그저 잠을 자는 공간일 뿐이었거든요. 진정한 의미의 가정은 오래전에 스스로 포기해버렸으니까요. 집으로 가는 길, 그는 운전기사에게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매주 이맘때면 찾아가는 그 장소로요.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도심의 네온사인들이 그의 마음속 죄책감을 더욱 선명하게 비춰주는 것 같았어요. 그곳은 바로 보육원이었습니다. 보육원 앞에 차가 서자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매번 이곳에 와서도 정작 들어가지는 못했거든요. 그저 멀리서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사과의 말을 되뇌일 뿐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마치 운명이 그를 이끄는 것처럼 발걸음이 저절로 보육원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보육원 안은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 곳곳에서 들려왔고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가득 걸려 있었어요. 그 순간 그의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곳에서 자랐을 자신의 아이를 떠올리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원장실 문을 두드리자 중년의 여성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유명한 기업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입양에 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원장은 흔쾌히 그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입양 절차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곳에 자신의 딸이 있을까 하는 희미한 기대와 동시에 그럴 리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교차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원하시는 조건이 있으신가요? 원장이 물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혹시 20년 전쯤 이곳에 맡겨진 아이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원장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20년 전이라면 그 아이들은 이미 다 성인이 되어 독립했을 텐데요. 아, 그렇군요. 그는 실망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사무실 문 밖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문이 살짝 열리며 작은 손이 문틈으로 스며들어왔어요. 원장이 급하게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한 아이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7살 정도로 보이는 작은 소녀가 그 앞에 서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이의 눈을 보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은 세상의 빛을 볼 수 없었어요. 소녀는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걸어와서는 그의 바짓가랑이를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아빠 맞죠?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위스키로도 마비시킬 수 없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소녀의 얼굴에서 20년 전 그가 사랑했던 여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코의 모양, 입술의 선, 심지어 머리카락이 곱슬거리는 것까지도요. 원장이 당황하며 아이를 말렸지만
소녀는 꿋꿋하게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을 마침내 찾은 것처럼요. 미안해, 수진아. 이분은 손님이야. 원장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달래려 했어요. 하지만 수진이라는 이름을 들은 그의 마음은 더욱 요동쳤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첫사랑과 함께 지었던 딸의 이름이었거든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소녀는 그의 손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따뜻해요. 아빠 손은 항상 따뜻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0년 동안 꽁꽁 얼려두었던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자신은 과연 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을까요? 원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여기 맡겨진 아이예요. 부모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서. 전혀 없다고요? 그가 되물었어요. 네,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문 앞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이는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언젠가 아빠가 올 거라고요. 소녀는 여전히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는 언제 저를 데리러 올 거예요? 그 순간 그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삶, 화려한 사회적 지위,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졌어요. 눈앞에는 오직 이 작은 생명, 자신이 버렸을지도 모르는 딸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원장에게 물었어요. 이 아이를 입양할 수 있나요? 그날 밤, 그는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넓은 침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진이의 작은 손길과 따뜻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20년 동안 술로도 일로도 지울 수 없었던 그 기억들이 이제는 더욱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어요. 거기에는 오래된 서랍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맨 아래 칸에 20년째 꺼내보지 못한 상자가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꺼내자 먼지가 풀풀 날렸어요. 상자 안에는 첫사랑 민지와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들, 그녀가 써준 편지들,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는 초음파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아직 뱃속에 있던 딸의 모습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민지의 손글씨로 수진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20년 전 자신의 부모님이 가문의 체면을 생각해라며 강요했던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거든요. 민지는 해외로 떠났고 아이는 어딘가로 사라졌으며 그는 그 죄책감을 안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오전 9시 그는 회사 대신 다시 보육원으로 향했어요. 어제와는 달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왔습니다. 원장을 만나자마자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수진이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원장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회장님, 입양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수진이는 시각장애가 있어서 더욱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아이거든요. 그 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키우겠습니다. 원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서류철을 꺼냈어요. 사실 수진이에 대해서는 정말 알려진 게 거의 없어요. 20년 전 어느 겨울밤, 보육원 문 앞에 갓난아기 상태로 놓여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미 시력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는 말씀인가요? 의사들 말로는 선천적인 것 같지 않다고 했어요. 뭔가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아이는 벽을 짚으며 조심스럽게 걸어와서는 정확히 원장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원장님, 어제 오신 분 또 오셨어요? 원장이 문을 열어주자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어제와 똑같이 그를 향해 다가와서는 그의 손을 찾아 잡았습니다. 역시 아빠예요. 아빠 냄새가 나요. 그는 무릎을 꿇고 수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비록 아이가 그를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신은 이 작은 딸을 제대로 바라보고 싶었거든요. 수진아, 나와 함께 살고 싶니? 수진이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 오래 기다렸어요. 다른 애들은 다 엄마 아빠가 데리러 왔는데 저만 혼자 남아 있었거든요.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외로웠을지, 얼마나 간절히 부모를 기다렸을지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입양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 동안 그는 수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세상을 볼 수는 없었지만
다른 감각들이 매우 발달해 있었죠. 아빠는 키가 정말 크시구나. 그리고 손이 커요. 따뜻하고 수진이가 그의 손을 만지며 말했어요. 어떻게 알았니? 목소리가 높은 곳에서 나오니까 키가 크신 거 알겠어요. 그리고 제 손을 감쌀 때 완전히 감싸지니까 손도 크신 거고요. 그는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하고 관찰력이 뛰어난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죄책감도 더욱 커졌습니다. 이런 훌륭한 아이를 20년 동안 혼자 두었다니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회사에서 연락이 안 되자 비서가 보육원까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안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사회에서 찾고 계십니다. 특히 전무님께서 회장님이 어디 계신지 계속 물어보시고요. 전무라고 하면 그의 동생 민석이었습니다. 평소에도 형의 자리를 노리는 기색이 역력했던 인물이죠. 그는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아빠가 잠깐 일 때문에 나가야 해. 곧 다시 올게. 정말요? 또 안 오시는 건 아니죠? 그 불안해하는 목소리에 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약속할게. 아빠가 널 다시 혼자 두지 않을 거야. 회사로 돌아가는 길, 그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딸을 찾은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자신의 가족들, 특히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사회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동생 민석을 비롯해 여러 임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형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연락도 안 되고 중요한 회의도 빠지시고. 민석의 목소리에는 비난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용무가 있었다. 무슨 급한 일이 있었나? 급한 일이요? 형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 주가가 3%나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 일은 자주 있는 일이었지만 민석은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부풀려서 이야기했어요. 그의 속셈을 뻔히 알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개인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책상 위에는 수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원장이 건네준 것이었는데 아이의 환한 미소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분이었지만 그 차가운 눈빛은 언제나 그를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어머니? 민석이한테 들었다. 내가 요즘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그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수진이 일을 벌써 알아차린 걸까요? 별일 아닙니다. 그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요. 어머니는 그의 책상 위 사진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뜨셨어요. 이 아이는 누구냐? 그 순간 그의 온몸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수진이의 사진 위에 꽂혀 있었고 그 차가운 눈빛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며나왔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사진을 집어들더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대답 안 할 거냐? 그냥 보육원에서 만난 아이입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보육원, 내가 왜 보육원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으니까요. 입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분노가 치솟아 올랐어요. 입양이라고? 미쳤구나. 정말로, 어머니, 저는 진심입니다. 이 아이를 제 딸로 키우고 싶어요. 딸, 어머니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기나 하느냐?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후계자도 없는 주제에 남의 아이를 데려다가 딸이라고? 그 말에 그의 마음이 크게 상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남의 아이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제 친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년 전 민지와의 사이에서. 그만해.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 여자 이야기는 다시는 입에 담지도 마라. 하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아이의 나이, 이름, 모든 게 일치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뭐, 아이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본능적으로요. 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 아이, 눈이 안 보인다며?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고 말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교훈이 되었을 테고. 교훈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때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의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뭐라고요? 어머니는 의자에 천천히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20년 전 그 더러운 여자가 낳은 아이를 보육원에 버리기 전에 말이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 놓았지.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설마 의사를 매수해서 아이 눈에 약물을 넣게 했다. 그렇게 하면 평생 앞을 보지 못할 거라고 하더라. 안 돼. 그가 소리쳤어요. 그런 끔찍한 일을. 끔찍하다고? 어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끔찍한 건 내가 가문의 체면을 무시하고 그런 여자와 어울린 거였어. 내가 그 아이를 그대로 두었다면 언젠가는 너를 찾아와서 우리 집안을 망칠 게 뻔하지 않았겠나?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책상에 몸을 지탱했어요. 20년 동안 품어온 죄책감이 어머니의 만행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동생 민석이 들어왔어요. 어머니와 그 사이에 긴장된 분위기를 느꼈는지 민석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어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내 형이 옛날 그 여자의 아이를 데려오겠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다. 민석의 눈이 번뜩했습니다. 혹시 20년 전 그 일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민석은 그를 바라보며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형님, 지금이 몇 년인데 아직도 그런 일에 매달리십니까? 매달린다고. 내 딸을 찾는 게 매달리는 거라고? 형님의 딸. 민석이 비웃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유전자 검사라도 해보셨나요? 그는 할 말이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는 없었으니까요. 다만 마음으로만 확신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그냥 남의 아이 아닙니까? 그런 아이를 데려와서 우리 가문의 상속자로 만들겠다고요? 어머니가 민석의 말에 끄덕이셨어요. 민석이 말이 맞다. 더군다나 그 아이는 장애가 있지 않느냐? 우리 가문에 그런 아이가 들어온다면 세간에서 뭐라고 하겠나?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외쳤어요. 중요한 건 그 아이가 제 딸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민석이 코웃음 쳤습니다. 형님 혼자만의 착각 아닙니까? 그 말에 그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너는 조용히 있어. 왜 화를 내십니까? 사실을 말한 건데. 민석은 더욱 도발적으로 말했어요. 혹시 형님이 회사 일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도 그런 개인적인 일들 때문인가요? 무슨 소리야? 요즘 들어 형님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아서요. 이사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민석의 편을 들었어요. 민석이 말이 맞다. 내가 요즘 들어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다가 회사까지 망치면 어쩌려고? 그는 어머니와 동생의 연합 공격 앞에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수진이는 제 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를 데려올 겁니다. 안 돼.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그런 일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저는 어머니와 맞서서라도 그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고 민석은 기회를 노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각오를 해야겠구나. 무슨 뜻입니까? 이사회를 열어서 내 자격에 대해 재검토하겠다. 회장으로서의 자격 말이야. 민석의 눈에 기대의 빛이 스쳤어요. 바로 이런 상황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회장을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겠나? 그는 절망적인 기분이었어요. 딸을 되찾으려 했더니 오히려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물러서지는 않을 작정이었어요. 좋습니다. 이사회든 뭐든 여십시오. 하지만 저는 수진이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와 민석이 사무실을 나간 후 그는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둡고 복잡했습니다. 책상 위에 수진이 사진을 다시 바라봤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의 끔찍한 고백이 사실이라면 이 아이는 평생 그 죄악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이었어요. 그는 결심했습니다. 설령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이번만큼은 딸을 지켜내겠다고요. 20년 전에는 어렸고 약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싸울 힘도 있고 무엇보다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임을 그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고 있던 것은 차가운 현실이었어요. 비서가 긴장한 표정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긴급 이사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소집됐습니다. 어제 밤늦게 통보가 왔어요. 그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참석자 명단은 주요 이사들과 대주주들이 모두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서가 말을 머뭇거렸어요. 뭔가 더 있나? 전무님께서 아침 일찍부터 이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고 계신다고 합니다. 민석이 벌써 물밑 작업을 시작한 것이군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동생의 야심이 얼마나 크고 치밀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오전 중에 그는 몇몇 믿을 만한 이사들을 만났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조심스러워했고 명확한 지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미 민석이 무언가 강력한 카드를 들고 다니며 설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그는 보육원으로 향했어요. 수진이를 만나는 것이 지금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아이는 그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아빠, 오늘도 오셨네요. 그는 수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아빠가 약속했잖아.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정말 저랑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하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지 그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오늘 오후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수진이와 함께 보육원 정원을 산책하며 그는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수진아, 혹시 아주 작을 때 기억나는 게 있니?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끔 꿈에 따뜻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절 안아주는 꿈이요. 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니? 눈이 안 보여서 얼굴은 모르지만 목소리가 아빠와 비슷해요. 그래서 처음 아빠를 봤을 때 바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자신의 딸이었어요. 비록 과학적인 증명은 없을지라도 이런 본능적인 연결감은 혈연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아빠, 저희가 함께 살게 되면 저도 다른 애들처럼 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와, 정말이에요? 저 피아노도 배우고 싶어요. 음악 선생님이 제가 소리를 잘 구별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피아노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자. 하지만 그런 약속들이 공허하게 들릴까봐 걱정됐어요. 만약 오늘 이사회에서 자신이 축출된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이고 수진이를 입양할 자격 자체도 의문시될 수 있었거든요. 오후 1시, 그는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이사회실 앞에는 이미 여러 명의 이사들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돼 있었어요. 민석이 보이지 않았는데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2시 정각, 이사회가 시작됐습니다. 어머니가 대주주로서 회의를 주재했고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냉혹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현 회장의 최근 행동들이 회사 경영에 적합한지 재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어요. 그는 침착하게 자신의 자리에 앉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민석이 들어와서는 정중하게 인사한 후 발언을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이사님들, 저는 오늘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어서요. 그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내며 계속했습니다. 최근 들어 회장님의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중요한 회의를 무단결석하시고 개인적인 일에만 매달려 계시죠. 한 이사가 손을 들며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 말입니까? 민석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보육원에 다니시며 아이 입양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일이지만 그것이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면 문제가 되죠.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그는 일어나서 반박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업무에 지장을 준 적은 없습니다. 회사 실적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 하락과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민석이 날카롭게 반박했어요. 그런 일시적인 변동은 시장 상황에 따른 것이지 경영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때 어머니가 개입했어요. 그런 변명은 그만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내가 입양하려는 그 아이, 혹시 20년 전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사회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충격적인 폭로를 듣고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 민석이 비웃었어요. 확실한 증거도 없이 가능성만으로 회사 경영을 소홀히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경영을 소홀히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최근 들어 중요한 결정들을 미루고 계십니까? 신규 투자 건도, 해외 진출 계획도 모두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수진이 일 때문에 업무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사님들, 들어보셨죠? 현재 회장은 확실하지도 않은 개인적인 일에 매달려 회사를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도 갑자기 회장을 교체하는 것은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민석이 끼어들었어요. 이미 몇 달 전부터 징후가 있었거든요. 저는 형님을 존경하지만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다는 것을요. 민석과 어머니가 손을 잡고 자신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수진이 일은 단지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좋은 빌미가 됐을 뿐이었습니다. 투표에 붙이겠습니다. 어머니가 선언했어요. 현 회장의 신임 여부를 결정하죠. 투표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12명의 이사 중 단 3명만이 그를 지지했고 나머지는 모두 불신임표를 던졌어요. 어머니와 민석의 물밑 작업이 완벽했던 것이죠. 결정됐습니다. 어머니가 냉정하게 선언했어요. 오늘부로 회장직에서 해임되며 새로운 회장으로는 민석 전무가 임명됩니다. 민석이 가짜 겸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회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으로는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가문의 명예니 회사의 체면이니 하는 것들에 얽매이지 않아도 됐거든요. 좋습니다. 제가 물러나죠.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어요. 저는 수진이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설령 이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말이에요. 어머니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오히려 이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회사의 회장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수진이의 아빠가 되겠습니다. 그는 이사회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는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난 그날 저녁,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가는 대신 보육원으로 향했어요.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보육원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원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회장님, 큰일이에요. 무슨 일입니까? 오늘 오후에 정부 관계자들이 와서 수진이 입양건에 대해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원장이 말을 머뭇거리자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뭡니까? 입양 신청이 반려됐습니다. 신청자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에 변동사항이 생겼다는 이유로요. 그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벌써 어머니와 민석의 손길이 여기까지 미친 것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어디 있습니까? 방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아이가 많이 상심한 것 같아요. 그는 급하게 수진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아이가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지만 평소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 있었니?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저랑 같이 살 수 없다고 했어요. 아빠가 이제 저를 키울 수 없다고. 그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수진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런 말 믿으면 안 돼. 아빠는 절대로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아빠가 약속한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았어요. 입양이 공식적으로 반려된 상황에서 법적으로 수진이를 데려갈 방법이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오래된 친구이자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였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 변호사가 서류들을 검토한 후 고개를 저었어요. 입양 반려 사유가 너무 명확해. 경제적 능력 부족,
사회적 지위 변화, 게다가 혈연 관계 증명도 안 되잖아. 방법이 아예 없나요? 법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 보여. 특히 상대방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는 절망적인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군요. 다른 방법이라니? 수진이와 함께 여기를 떠나는 거요. 변호사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그건 유괴야.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손 놓고 있으라고요. 그때 변호사 사무실 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민지였어요. 20년 만에 보는 첫사랑의 모습에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지는 예전보다 성숙해 보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야. 민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지, 어떻게 내가 수진이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어. 이제 와서? 그는 할 말이 없었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그들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는 해외에 있으면서도 수진이를 찾고 있었어. 하지만 내 가족들이 모든 기록을 지워버렸더라고. 민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동안 혼자 그 아이를 그리워하면서 살았는데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거야? 그 순간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개입했어요. 혹시 두 분이 수진이 양쪽 부모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친생부모가 함께 나선다면 입양이 아니라 친권 회복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유전자 검사는 필요하지만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유전자 검사는 문제없어. 수진이는 분명히 우리 딸이야. 그는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럼 함께 할 수 있겠군요. 하지만 민지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함께라니, 너는 20년 전에 이미 그 아이를 포기했잖아.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제는 정말로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 민지가 비웃었습니다. 아버지가 되고 싶으면 왜 그때 끝까지 싸우지 않았어? 왜 부모 말에 고개 숙이고 나를 떠나보냈어? 그 말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늦었어.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무 늦었다고. 그때 민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통화를 받은 그녀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뭐라고? 지금 당장? 통화를 끄는 민지가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수진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 병원으로 가야 해. 무슨 일이요? 갑자기 고열이 나서 응급실로 옮겨졌다는군. 그들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그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수진이에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됐거든요. 병원에 도착하자 원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하고 계세요. 갑자기 고열과 함께 의식을 잃었거든요. 잠시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여서 더욱 불안했어요. 보호자분들이신가요? 네, 이 아이의 부모입니다. 민지가 대답했어요. 검사 결과를 보니 매압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아이의 시각장애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는 어머니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갓난아기 때 약물을 사용했다는 그 끔찍한 이야기 말이에요. 혹시 과거에 뇌에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나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어릴 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뇌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민지가 그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의 만행을 고백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갓난아기였을 때 수진이에게 약물을 사용했어요. 뭐라고?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시력을 잃게 하려고 의도적으로요. 민지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악독한, 그 순간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아이가 깨어났어요. 부모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급하게 병실로 들어갔어요. 수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평소보다 많이 약해 보였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두 사람의 존재를 느끼고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그 순간 그와 민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들은 다시 이 아이의 부모가 된 것이었어요. 수진아, 괜찮니? 그가 아이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네, 이제 괜찮아요. 아빠랑 엄마가 모두 와주셔서. 민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수진이의 이마를 만져줬어요. 이제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요.
가족들의 반대와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무엇보다 수진이의 건강을 되찾아주기 위한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민지와 함께라면, 그리고 수진이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의사는 조심스럽게 퇴원 허가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뇌압 상승의 원인이 과거의 약물 사용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그와 민지는 수진이 곁을 지키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20년 동안 쌓인 오해와 원망들을 조금씩 풀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는 그때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야? 민지가 어느 날 밤 조용히 물었어요. 그런 게 아니야. 사랑했어. 정말로. 하지만 너무 어렸고 부모님의 압박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강했어. 나도 무서웠어.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하지만 너는 나를 떠나보냈잖아.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평생 후회하고 있어. 그때의 선택을 말이야.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이가 태어나던 날 나는 너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 하지만 아이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어떻게 내 어머니가 사람들을 보내서 강제로 아이를 빼앗아 갔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날 그들의 추정은 확실해졌습니다. 수진이는 분명히 그들의 친딸이었어요. 이제 법적으로도 친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았어요. 변호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친생부모라는 게 증명됐지만 그동안의 경위가 복잡해서 쉽지 않을 거야. 특히 상대 측에서 강하게 반발할 게 뻔해. 상대 측이라니? 너희 가족들 말이야. 벌써 그쪽에서 법무팀을 꾸려서 대응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그날 저녁 예상대로 어머니가 그의 임시 거처로 찾아왔습니다. 민석도 함께였어요. 둘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냉혹했습니다. 미친 짓 그만둬. 어머니가 문을 열자마자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자와 손을 잡고 아이를 되찾으려 한다며 유전자 검사까지 받았다고? 그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진이는 제 딸이에요. 딸, 민석이 비웃었어요. 형님은 이미 회사에서도 쫓겨났는데 무슨 힘으로 아이를 키우시겠어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막을 수 있는지를.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다르다고? 어머니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이것도 막을 수 있나 보자.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급히 전화를 걸어왔어요. 큰일 났어. 보육원에서 수진이가 사라졌다고 해. 뭐라고? 어젯밤에 갑자기 다른 시설로 이송됐다는 거야. 공문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는 즉시 보육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원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어젯밤 늦게 공문이 왔어요. 수진이를 전문 시설로 이송하라는.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시설입니까? 그게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단지 아이의 치료를 위한 특수시설이라고만. 그는 어머니와 민석의 지심을 직감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악용해서 수진이를 자신들로부터 멀리 격리시킨 것이었어요. 미치겠어.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수진이를 어디에 보냈어?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를 위해 더 좋은 곳에 보낸 거예요. 어디냐고 그건 말씀드릴 수 없고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 형님이 그 여자와 헤어지고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면 아이를 다시 보내드리겠어요. 그럴 수는 없어. 그럼 아이와는 영영 이별하는 거죠. 선택은 형님이 하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그와 민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떻게든 수진이를 찾아야 했지만 방법을 알 수가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해보자. 민지가 제안했어요. 소용없을 거야.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을 테니까. 그때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 수진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냈어. 정말요? 내 선배가 아동복지 쪽에서 일하는데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얻었어. 경기도 외곽의 한 시설이야.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잠깐. 그곳은 경비가 삼엄해.
함부로 접근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 하지만 그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민지와 함께 그 시설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는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수진이를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시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문으로 둘러싸인 곳이었고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면회는 불가능합니다. 경비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딸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기는 특수치료시설입니다.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때 담장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수진이의 목소리였어요. 그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아빠야, 아빠, 저 여기 있어요. 무서워요. 민지도 울면서 소리쳤어요. 수진아, 엄마도 여기 있어. 하지만 경비원들이 그들을 저지했습니다. 즉시 떠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당장 담장을 넘어서라도 수진이를 데려오고 싶었지만 그러면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꼭 데리러 올게. 조금만 기다려. 아빠, 가지 마세요. 수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안으로 데려간 것 같았어요. 돌아가는 길, 그와 민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둘 다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했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끝까지 싸워야겠어. 그가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언론에도 폭로하고 법적 투쟁도 하고. 민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함께 할게.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순간 그는 20년 전과는 다른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약하고 어린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세상과도 맞설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 있었어요. 수진이야, 아빠가 반드시 널 구해낼게. 그가 담장 쪽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는 민지와 함께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이번에는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언론부터 접촉해보자. 그가 제안했어요. 하지만 내 가족들이 언론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하면 그래도 해봐야 해.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들은 먼저 탐사보도로 유명한 기자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기자도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고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군요. 하지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더 필요해요. 어떤 증거 말입니까? 갓난아기에게 약물을 사용했다는 의료 기록이나 당시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20년 전의 일이라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보육원의 한 직원이 그를 몰래 만나자고 연락해온 것이었어요. 저는 20년 전부터 이곳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나이 든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혹시 수진이에 대해 뭔가 아시는 게 있나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갓난아기가 문 앞에 놓여 있었는데 눈에 이상한 약냄새가 났거든요. 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와서 모든 기록을 가져갔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명함을 하나 떨어뜨린 걸 주워뒀어요. 여성이 꺼낸 명함을 보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가문에서 운영하는 법무법인의 변호사였어요. 이걸로 충분한 증거가 될까요? 네, 충분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여성이 마지막에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생모도 그날 밤에 와 있었어요. 네, 민지가요? 네, 아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강제로, 그는 민지가 왜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지 궁금했어요. 그날 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민지를 만나 그 이야기를 꺼내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밤, 정말 끔찍했어. 무슨 일이 있었어? 내 어머니가 직접 왔어. 그리고 말했지.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너까지 해치겠다고. 그의 주먹이 절로 쥐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무서웠어. 아이도 지키고 너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둘 다 잃게 됐지. 그래서 해외로 떠난 거야? 떠날 수밖에 없었어. 내 어머니가 사람들을 보내서 계속 위협했거든. 그 순간 그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단순히 가문의 명예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려 한 것이었어요.
이제 모든 걸 끝내자. 그가 결연하게 말했어요. 어떻게?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거야. 기자들도, 증거도 준비됐으니까.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휴대폰으로 병원에서 전화가 온 것이었어요. 수진이가 위급합니다. 즉시 오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뇌압이 급격히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와 민지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혹시 어머니와 민석이 수진이에게 무슨 해를 가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매우 심각했어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뇌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수진이를 지키려고 한 일들이 오히려 아이에게 독이 된 것 같았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수진이는 너무나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온갖 기계들에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민지가 울먹이며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만족하냐? 돌아보니 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그 옆에는 민석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내가 아이를 찾겠다고 난리를 피운 결과가 이거다. 아이가 죽게 생겼잖아. 그 말에 그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내가 언제? 20년 전에 약물을 사용한 것도, 지금 아이를 격리시킨 것도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건 모두 가문을 위해서였다. 가문. 그가 소리쳤어요. 가문을 위해서 무고한 아이를 해쳤다고요? 무고하다고? 그 아이는 우리 가문의 재앙을 가져올 존재였어. 재앙은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진짜 재앙이라고요. 순간 중환자실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의 상태가 급변한 것이었어요. 의료진이 급히 달려가며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그가 절규했어요. 의사가 나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되죠? 50% 정도입니다.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진이의 생명 앞에서는 복수도, 진실 추궁도 의미가 없었어요. 어머니, 민석,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가 무릎을 꿇었어요. 뭘 하는 거야? 민지가 놀라며 말했어요. 수진이만 살려주세요. 제가 모든 걸 포기할게요. 어머니와 민석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사도, 재산도, 모든 걸 다 포기할 테니까. 제발 수진이만은. 형님. 민석이 머뭇거렸어요.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어요.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끝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뭘 끝내? 이 모든 증오와 복수를. 우리 모두 너무 많은 것을 잃었잖아요.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가문의 명예는 어떻게 할 거냐? 명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사랑이요. 그 순간 수술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이가 깨어난 것이었어요. 그는 급히 달려가서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아빠야. 저 많이 아팠어요. 이제 괜찮아. 아빠가 널 지켜줄게. 그때 수진이가 놀라운 말을 했어요. 제가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뭐라고? 희미하지만 빛이 보여요. 의사가 급히 검사를 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수술 과정에서 뇌압이 정상화되면서 시신경이 일부 회복된 것 같아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가 다시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빠 얼굴이 보고 싶어요.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곧 볼 수 있을 거야. 아빠가 약속할게. 8장. 6개월 후 서울의 한 작은 카페에서 그는 민지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서는 수진이가 점자책을 읽고 있었어요. 아이의 시력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사물의 윤곽 정도는 구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빠, 이 글자가 뭐예요? 수진이가 점자책을 들고 다가왔어요. 이건 사랑이라는 글자야. 사랑이요? 아빠가 저한테 해주시는 그 사랑 말이에요? 그는 수진이를 무릎에 앉히며 웃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수진이의 수술이 성공한 후 어머니와 민석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수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언론에 진실이 알려진 후에는 여론이 그들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적인 가족 재회 이야기로 받아들였고 어머니의 과거 행동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이 쏟아졌어요. 회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 민지가 물었어요. 민석이가 생각보다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제는 진짜 경영자로 성장한 것 같더라고. 후회하지 않아.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이렇게 사는 게 훨씬 행복해. 실제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거대한 기업의 회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작은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시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이었습니다. 수진아, 내일 새로운 친구들이 온다고 했지. 그가 아이에게 물었어요. 네, 저처럼 눈이 안 보이는 친구들이요. 정말 기대돼요. 수진이는 이제 다른 시각장애 아동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어요. 아빠, 그런데 할머니는 언제 오세요? 수진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거든요. 할머니도 바쁘시니까. 저는 할머니를 용서했어요. 수진이가 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용서했다고? 네, 할머니도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저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질까 봐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자신의 딸이 얼마나 성숙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8살 아이가 어른들보다 더 큰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만날 자격이 있을까? 어머니도 가족이세요. 수진이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정말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했니? 네, 직접 들어보세요. 그는 수진이에게 전화를 넘겨주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환하게 인사했어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할머니가 미안해. 괜찮아요. 할머니, 저 이제 아빠랑 엄마랑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할머니도 와서 같이 행복해요. 그 순간 그는 진정한 화해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가 그들의 작은 집을 찾아왔어요. 예전의 위압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조심스럽고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수진이는 주저없이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머니, 왔네요. 어머니는 수진이를 꼭 안으며 울었어요. 할머니가 정말 나빴어.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 모두 함께 있잖아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수진이가 피아노를 배우고 있다고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네, 정말 잘해요. 민지가 대답했어요. 선생님이 재능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한번 들려줄 수 있니? 어머니가 수진이에게 부탁하셨어요. 수진이는 작은 키보드 앞에 앉아서 연주를 시작했어요. 비록 간단한 곡이었지만 아이의 마음이 담긴 연주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들으며 감동받았어요. 연주가 끝나자 어머니가 박수를 치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구나. 할머니가 더 좋은 피아노를 사줄게. 정말이에요? 그럼 우리 수진이가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는 어머니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과거의 냉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따뜻한 할머니의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밤이 깊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는 민지와 함께 베란다에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지? 민지가 말했어요. 그래, 사람이 이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 우리도 많이 변했어.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삶을 살고 있잖아. 그는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후회하지 않아. 뭘, 다시 너랑 함께 하는 걸? 민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혀, 이게 진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인 것 같아. 그때 수진이가 잠옷을 입고 나왔어요. 아빠, 엄마, 뭐 하세요? 별을 보고 있었어. 저도 보고 싶어요. 수진이는 아직 별을 선명하게 볼 수는 없었지만 하늘의 밝은 빛들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어요.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가족이 모두 함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요. 거대한 기업을 이끌고 막대한 부를 소유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빠도 행복해. 수진아, 너와 엄마가 있어서. 1년 후, 수진이의 시력은 더욱 좋아졌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책도 읽을 수 있고, 사람들의 얼굴도 구별할 수 있게 됐어요. 그의 교육 사업도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시각장애 아동들이 그의 프로그램을 통해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공원에서 온 가족이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민석도 함께였어요. 민석은 이제 진정한 형님으로 그를 대했고, 수진이를 무척 아끼는 삼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삼촌, 제가 쳐드릴게요. 수진이가 민석과 함께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어요. 우리 수진이 정말 잘하는구나. 민석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삼촌도 잘하세요. 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 같았어요.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뭘 그렇게 생각해? 민지가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이야. 뭘? 모든 것에. 수진이를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것도, 너와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된 것도, 그리고 가족들과 화해할 수 있었던 것도. 민지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감사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준 수진이에게. 특히 해가 저물어가는 공원에서 수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어요. 아빠, 엄마, 여기 와보세요. 수진이가 손짓했어요. 뭔데? 꽃이 정말 예뻐요. 색깔은 잘 안 보이지만 향기가 너무 좋아요. 그들은 수진이가 발견한 작은 꽃밭으로 갔습니다. 노을빛에 물든 꽃들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수진아, 이 꽃처럼 너도 정말 아름다워. 그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빠도요.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 2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그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카메라가 서서히 그들 가족의 뒷모습을 비추며 멀어져 갔습니다. 노을이 지는 공원에서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세 사람의 실루엣이 따뜻하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수진이가 중간에서 두 어른의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는 눈이 안 보여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마음으로는 모든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빠와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그와 민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앞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추억들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가족.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찾은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말했듯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 용서, 그리고 희망. 그것들이야말로 진정한 빛이었던 것이죠.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13이 되었고 그의 키도 아버지 가슴 높이까지 자랐어요. 시력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발표가 있어요. 수진이가 아침 식사를 하며 말했어요. 무슨 발표? 장래 희망에 대한 거요. 저는 아빠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할 거예요. 그는 딸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수진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시각장애 아동들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도서관을 만들고 싶어요. 점자책도 있고 음성으로 듣는 책도 있고 그런 곳이요. 민지가 부엌에서 나오며 웃었어요. 우리 딸 정말 멋진 꿈을 가지고 있구나. 엄마, 그런데 저 어제 할머니한테 전화 받았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더니? 다음 주에 새로운 피아노를 사주신다고 하셨어요. 더 큰 거로요. 어머니는 이제 수진이에게 있어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기도 했지만 진심으로 손녀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교육센터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10명 정도의 시각장애 아동들이 참여하는 음악 치료 프로그램이었어요. 오늘은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그가 아이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민우라는 친구인데 6살이에요. 민우는 얼마 전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은 아이였어요.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매우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지만 민우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수진이가 학교를 마치고 교육센터에 들렀습니다. 아빠, 발표 잘 끝났어요. 그래, 친구들 반응이 어땠어? 다들 저도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지은이는 저랑 같이 하자고 했어요. 수진이는 민우를 발견하고 다가갔어요. 안녕, 나는 수진이야. 너는? 민우요. 민우구나. 몇 살이야? 6살이요. 수진이는 민우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민우야, 처음엔 무섭지. 나도 그랬어. 누나도 눈이 안 보여요? 응, 나도 너처럼 안 보였어. 지금도 완전히 보이지는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수진이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보는 거야. 손으로도 보고, 귀로도 보고, 마음으로도 보고. 마음으로 본다고요? 응. 사람들이 나한테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사랑해주는지 그런 건 마음으로 볼 수 있어. 그는 딸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다른 아이를 위로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누나,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그런데 시간이 좀 걸려. 나도 처음엔 많이 울었어. 정말요? 응. 아빠한테 왜 나만 이렇게 됐냐고 화도 많이 냈어. 그 말에 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진이도 힘든 시간을 견뎌낸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행복해.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되어서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거든. 수진이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아빠도 나를 찾아줬고, 엄마도 다시 만났고, 할머니도 이제는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 민우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누나, 저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하지. 민우 주변에도 민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날 저녁, 집에서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민석도 함께였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수진아, 오늘 어린 친구 많이 도와줬다면서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네, 할머니. 민우라는 친구인데 정말 착해요. 그래? 할머니도 그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정말이에요. 할머니가, 어머니가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할머니도 이제 좋은 일을 하고 싶단다. 실제로 어머니는 최근 들어 자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셨어요. 특히 시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고려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수진이가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우리 수진이가 할머니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 진정으로 소중한 게 뭔지 말이야. 민석도 끼어들었어요. 형님, 교육센터 확장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잘 진행되고 있어. 내년이면 2배로 늘릴 수 있을 것 같아. 자금은 충분해요? 어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걱정 없어. 민석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형님, 사실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데? 회사에서도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형님 교육센터와 협력할 수 있을까요? 그는 놀랐습니다. 민석이 이런 제안을 할 줄은 예상치 못했거든요. 정말? 네, 이제는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돈만 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민지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겠어요. 삼촌 최고예요. 수진이가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그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개인적인 성취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뤄내는 의미 있는 일이야말로 진짜 성공이었어요. 그럼 우리 모두 함께 하는 거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아빠.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수진이를 재우고 난 후 그와 민지는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지? 민지가 말했어요. 누가? 우리 모두, 특히 어머니와 민석이. 그러게, 수진이의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 아이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줬어. 그는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도 좋은 부모가 된 것 같아? 글쎄, 아직 배워가는 중이지.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확실해. 창문 너머로 수진이의 잠든 모습이 보였어요. 평안한 얼굴로 꿈나라에 빠져있는 딸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수진이의 꿈이 이뤄질까? 민지가 물었어요. 당연하지. 우리가 도와줄 거니까. 도서관 말이야?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수진이가 원하는 건 뭐든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그때 수진이가 잠꼬대를 했어요.
사랑해요. 그 작은 목소리에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0몇 년 전 자신이 포기했던 이 소중한 존재가 이제는 삶의 전부가 되어 있었어요. 나도 사랑해, 수진아.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민지가 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우리 정말 행복하네. 응,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들의 작은 집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들은 모두 치유되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10년이 더 흘러 수진이는 23살의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시력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그녀의 개성이자 강점이 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아버지의 교육센터에서 일하며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드디어 허가가 났어요. 수진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집에 들어왔어요. 뭐가? 제가 계획했던 통합도서관이요. 시에서 부지도 제공해주기로 했대요. 그는 딸을 꼭 안아주며 축하했습니다. 수진이는 몇 년 전부터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거든요. 정말 대단해, 수진아.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할머니와 삼촌도 투자하기로 하셨어요. 이제 정말 현실이 될 수 있겠어요. 어머니는 이제 80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셨고 수진이의 모든 계획을 적극 지원해주고 계셨어요. 민석도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사회공헌 활동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수진이의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어요. 어머니, 민석, 그리고 민석의 아내와 두 아이까지 모든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수진이 누나, 정말 멋있어요. 민석의 아들인 10살 준호가 말했어요. 고마워, 준호야. 너도 나중에 누나 도서관에 자주 와. 네, 그런데 누나, 언제 결혼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수진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준호야, 그런 질문은. 민지가 말리려 했지만 어머니가 끼어드셨어요. 아니야, 좋은 질문이야. 수진아, 혹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니? 할머니. 실제로 수진이에게는 대학 시절부터 만나온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사회복지학과 출신으로 현재는 장애인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지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수진이가 망설이며 입을 열었어요. 지훈 오빠랑 이야기해보고 있어요. 오, 민석이 놀라며 박수를 쳤어요. 드디어 조카 사위를 만날 수 있겠네. 삼촌,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그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수진이는 자신의 꿈도 이루고 사랑도 찾은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수진이가 지훈을 집에 데려왔어요. 30살의 지훈은 차분하고 따뜻한 인상을 주는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저는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지훈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반가워요. 수진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저야말로 수진이를 통해 아버님의 훌륭한 일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훈은 수진이를 대하는 태도가 매우 자연스럽고 배려심이 깊었어요. 수진이의 시각장애를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민지가 물었어요. 장애인 권익 보호 관련 변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권과 접근권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럼 수진이와 비슷한 일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녁 식사 후 그는 지훈과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어요. 수진이를 정말 사랑하시나요? 그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네, 정말 사랑합니다. 지훈이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수진이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요. 수진이의 시각장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안타깝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도 수진이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때문에 수진이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대답에 그는 만족했습니다. 지훈이 수진이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아버님,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뭔가요? 수진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는 잠시 침묵했어요. 딸을 다른 남자에게 보낸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수진이한테는 물어봤나요? 아직은 정식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먼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었거든요. 수진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진이의 꿈도 함께 이뤄나가고 싶어요. 그는 지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수진이를 정말 사랑하고 함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좋습니다. 제 딸을 부탁합니다. 한 달 후, 지훈이 정식으로 수진이에게 프러포즈했어요.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승낙했고, 두 사람은 약혼을 발표했습니다. 결혼식은 가을에 치르기로 했어요. 수진이가 좋아하는 계절이었거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수진이는 더욱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간 날, 수진이가 말했어요. 그래, 아빠도 내가 행복해서 기뻐. 지훈 오빠랑 함께하면 제 꿈도 더 크게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꿈? 도서관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진정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거요. 그는 딸의 큰 꿈에 감동했어요. 어린 시절의 아픔을 딛고 이렇게 훌륭한 꿈을 품게 된 수진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결혼식 날, 수진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어요. 비록 시력이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와 행복한 표정은 누구보다 빛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가장 감사한 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수진이가 피로연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먼저 저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신 아빠께 감사해요. 아빠 덕분에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저를 끝까지 사랑해주신 엄마, 이제는 저를 가장 아껴주시는 할머니, 항상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신 삼촌 가족들께도 감사해요. 모든 가족들이 감동받았어요. 마지막으로 제 곁에서 함께 꿈을 이뤄나가기로 한 지훈 오빠께 고마워요. 오빠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수가 터져 나왔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피로연이 끝난 후 그는 민지와 함께 조용한 곳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민지가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그러게, 20몇 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야. 후회하지 않아. 뭘? 그때 회사를 포기한 건 말이야.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그 선택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야. 수진이도 이제 자기 가정을 꾸리게 됐네. 그래도 우리 딸은 여전히 우리 딸이야. 그때 수진이와 지훈이 다가왔어요. 아빠, 엄마, 저희 신혼여행 다녀와서 바로 도서관 공사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 벌써? 네,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지훈도 덧붙였어요. 저도 수진이를 도와서 더 큰 꿈을 이뤄나가고 싶어요. 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동반자였어요. 몇 년 후, 수진이의 통합 도서관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책을 읽고 함께 공부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공간이 되었어요. 개관식 날, 그는 딸의 성취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린 시절 아픔을 겪었던 수진이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아빠 덕분이에요. 수진이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내 의지와 노력이었어. 아빠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기 때문이고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수진이를 구한 것이 아니라 수진이가 자신을 구했다는 것을요. 딸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배웠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요. 해가 저물어가는 도서관에서 수진이가 시각장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천사 같았습니다. 옛날에 딸을 사랑하는 아빠가 있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도서관에 울려 퍼졌어요. 그는 창문 밖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해피엔딩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수진이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녀가 만들어갈 더 많은 사람들의 행복한 이야기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에는 포기하지 않은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습니다.